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이제 한 주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오늘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인은 미국 증시에 있었습니다. 미증시가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 등의 힘을 입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고요. 또 여기서 나이키가 예상보다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영향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실적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CEO가 이번에 이 마이크론이 앞으로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라면서 가이던스는 좀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도 정말 오랜만에 1% 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그리고 대표적인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가뿐한 마음으로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만약에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입니다. 네,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출석 체크 빠르게 좀 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 준호님 나타나 주셨고요. 그리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앵커님 출첵합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제갈공명님 좀 오랜만에 지각 안 하시고 이렇게 초반부터 나타나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레제비츠님도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고요. 테리님, 미나누님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네, 테리님 저와 항상 수다를 잘 이렇게 좀 이어가 주시는 저의 수다 메이트시죠. 오늘도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앞산솔님 안녕하세요. 러버스기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준호님, 개자고 모고 간에 날이나 따뜻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영하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어제보다도 더 추워진 것 같아서 지금 눈이 온 게 얼게 돼가지고요. 길바닥도 많이 미끄러우니까 다니실 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난커피님께서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먼저 만나볼게요.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요. 일단 시장이 잘 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지 이런 걸 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나왔고요. 그래서 또 뭐 나이키 실적은 좋았지만 마이크론이 이제 반도체를 대표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실적은 뭐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생산량 감축을 한 40% 정도 올해 대비해서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향후에는 좀 괜찮아진다.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있어서, 좀 좋아질까 생각하고, 인터넷, 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식들이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미국도 우리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커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빠졌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 반등은 그냥
뭐 기술적으로 반등 수준 뭐 특별한 건 없다. 모멘텀으로 랠리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98.45달러가 최고인데 최저가 48.45달러 왔습니다. 그럼 국내 이 주식이랑 삼성전자랑 비슷한, 삼성전자 96,800원에서 51,800원 왔으니까 비슷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15만에서 7만원대로 왔으니까 반타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반타작 내려왔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주가들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한다면 주가는 좋아지든지 아니면 전체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여기 2014년도부터 보면 카드 사태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쭉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17년도 경기 하락되기 전에 주식은 먼저 바닥 찍고 반전해 줬습니다. 한 6개월 선행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 글로벌지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18년도 1월달 주식도 고가 찍고 그 이후에 한 여름 정도의 경기 하락이 확인돼, 경기 고점이 그 전에 확인되고 하락됐기 때문에 주식 계속 안 갔습니다. 2019년도 말까지. 코로나 전까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삼성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16년도 5월 저점 찍고 6월부터 경기보다 선행해서 올라갔고 또 경기가 나쁘니까 못 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체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고요. 지금 계속 고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마이크론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주식은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저점보다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론입니다. 투자 이론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바닥을 최소한 경기 저점이 나오기 6개월 전에는 바닥은 찍어요. 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그럼 우리가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주가를 예측하려면 경기의 저점을 언제인지 알아야 되죠. 지금 미국의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은 총재뿐만 아니라 대다수 모든 경제학자도 정확하게 경기 저점이 언제일지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측은 합니다. 대다수 지금 컨센서스에는 2023년도 3월 정도 경기가 바닥이라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실적들은 내년도 1분기가 바닥이 아니면 2분기 4, 5, 6월 달에 실적 바닥이고 그 이후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이 경기의 저점이라면 반도체 벌써 올 1월부터 이제 추세나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고요. 지난 9월 달이 저점이었다면 9월 말에 그러면 내년 3월 말 정도의 경기의 저점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3월 말의 저점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코로나 중국 상황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가도 지금 뭐 78달 이렇게 있는데요. 전반 유가가 70달 하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정확하게 경기 침체가 언제 본격화돼서 나타날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1, 2, 3월 달에는 CPI 물가도 내려 CPI도 급락을 하고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 한 4, 5월 달 정도에
늦어도 경기의 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의 경기의 저점이 반도체 주식을 지금 사야 될 이유는 없다. 천천히 바닥이라 가더라도 천천히 해도 되고, 제가 토마토 TV에서는 2016년도 6월부터는 6월에는 온통 반도체만 얘기했거든요. 48,000원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이닉스를. 근데 지금은 제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관심을 제해해 놨습니다. 미래의 경기 저점을 정확히 아직도 저는 고민하고 있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하라는 게 전략이고요. 바닥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보시면 내년에 적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EPS 보면 마이너스죠. 2024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1년도는 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마이크론도 적자고요. 벌써 이미 4분기부터 적자가 나올 걸 보이기 때문에 다 투자에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공급 축소는 되면 강제로 이제 업황을 살리지만, 근본적 펀더멘털은 수요를 살려야 되거든요. 수요가, 경기가 고금리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요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위축될 수. 그러면 반도체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굳이 바닥을 따지고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미래는 아직 불확실해 보입니다. 우선은 경기 상황이 좀 개선이 되어야만 이 반도체 업황도 함께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마이크론의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가서는 수익성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오늘 10시 부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참고를 하자면 마이크론에서도 직원을 10%가량 줄인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지속적인 반도체 수요 부진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직원을 10% 줄이기로 했다는 점은 이제 비용을 좀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좀 불확실하다는 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할 때에는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댓글에서 반도체 뭔가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판 사람은 없다, 이러한 댓글을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정말 모두가 갖고 있었던 국민 주식이자 한 번쯤은 좀 팔아봤을 법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반도체 업황이 좀 빠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함께 좀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테리님께서도 이미 반도체를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직은 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기대를 하기보다는 기다려 보면서 좀 볕들 날이 오기를 함께 기다리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진단쇼에서 좀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볼 종목은 부자대자님이 보내주신 에이스테크고요. 7,4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7,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 전에 고점인 8,100원대를 매도 타이밍을 놓치셔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7,200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7,400원을 사서 8,000원이면 600원 수익인데 8, 9%. 제가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버시려면, 장기적으로 보려면 한 종목을 매입할 때 10% 사든 20% 사든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단기적으로 50%는 안 가게 1년 정도 이상을 봤을 때 반드시 그 정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주식을 사야만 복리로 계속 주식이 계좌가 늘어나요. 10%도 안 되는 주식을 사는데, 근데 내가 이 주식 사 내가 600원 먹겠다고 샀습니다. 그럼 내 계좌를 한번 들다 보면 마이너스 10% 이상 손해난 주식이 없으면 10%를 목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큰 손실이 안 나니까.
그건 내 계좌에 손실난 주식이 마이너스 10% 이상짜리가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10%를 목표를 잡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물리면 10% 이상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20%라면 반드시 손해가 손절하더라도 10% 이내에서 손절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먼저 에이스테크를 왜 매도를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이것은 통신주죠. 방송 안테나 주식입니다. 자, RF 부품이고 기지국 안테나입니다. RF 부품이 절반이고요. 안테나가 거의 한 30, 40% 됩니다. 그러면 결국 RF 부품과 안테나죠. 촬영 안테나도 있고 그럼 RIH도 이제 나머지 기타 방산용에 들어간 거 매출이 나오지 얼마나 미미합니다. 방산이 성장하더라도 크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안테나가 관련 겁니다. 이 시장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핸드폰 성장을 못하잖아요. 그럼 굳이 전부터 성장을 못하면 나는 단기 매매만 하겠다면 차트에 기재가 되든지 안 그러면 근접을 안 해야 되는 거죠. 한 보면 영업이익률 보면서 장사해가지고 거의 영업이익률 보면 3.5% 나온 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 적자죠. 그런데 무슨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다 아니면 안테나 가는데 뭐가 좋다 테마 나오면 혹 사가지고 이게 바로 그 판을 보고 주식하는 게 아니죠. 전혀. 물론 이제 부실주도 해서 수익 내면 나 우량주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트를 잘 보고 하시는 거 빼고요. 자,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주식이 물론 많이 빠져 올라갑니다. 그럼 과거에 여기서 2020년도 유동성장세에서 사가지고 3만 원대, 2만 원대, 15,000대 이상 샀을 때 평생 이 가격 못 갈 수도 있어요.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돈의 힘을 올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 팔아먹었거든요. 그동안 온통 갖고 있었다고. 대주주도 팔아먹고 이 종목 말고 다른 것도요. 그럼 빠졌잖아요. 그죠? 이 평상시 주식은 이 가격대 내외잖아요. 아니면 그전엔 여기고요. 2018년, 19년까지 가격대가 4,000원 주식, 5,000원대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 침체되고 안 좋다는 건데 이 주식도 평균적으로 이제는 만 원 이상 가기 쉽지 않는 그런 종목이죠. 그럼 물리면 바로 손절선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거래가 실려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실렸으니 그러면 반드시 지지해줘야 되죠. 그 지지선이 7,000원입니다. 7,000원. 지금 제가 보는 단가는 종가 기준으로 7,180원입니다. 7,180원 이틀간 하이하면 손절해야 되는데요. 등락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지선 좀 더 짧게 잡으면 6,900원 정도 7,000이네. 7,000원 정도 지지가 종가로 안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주봉도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가는 이렇게 오면 이따가 또 오르기도 했어요. 지금은 개인들이 주식 적자 기업들 사기 쉽지도 않고요. 내년에 흑자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봐야 되고요. 저는 기업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안 되죠? 그 기업을 믿을 수 없으면 그 기업에 단 1초라도 투자를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가장 투자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늘 적자가 났습니다. 내년에 흑자 난다고 예상해 놨잖아요. 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 의견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은 7,00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 붕괴되면 다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원까지는 저는 단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우선은 손절가 7,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이 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였는데 8,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네, 그동안에 오늘 또 현고님 나타나 주셨고요. 우유님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롬양 파월께서도 오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항상 제롬양 파월님께서 진단쇼에도 나타나 주시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종목 고민들 많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만큼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네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유텔렉스. 네, 유틸렉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예, 8,000원에 5%예요. 네. 좀 많이 지금 물리셨겠어요. 네, 밀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도 한번 진단쇼 찾아와 주신 적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맞을까요? 네. 네, 목소리가 항상 밝으셔서 기억이 많이 나는데 네, 우선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네. 이 단가를 맞춰서 나와야 되는지요?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래, 언제 나와야 될지. 들고 가도 되는지요? 궁금해서요. 정지 먹는 주식은 아니가 또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유틸렉스 네. 빠져나와야 할지 뭐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네. 네, 이 부분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좋아. 네, 전문가님 유틸렉스 8,0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6,000원대까지 밀렸기 때문에요. 손실을 좀 많이 안고 계신데 이 종목을 이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계속 들고 가보는 게 나을지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팝니다. 내가 잘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1,000만 있으면 50만 원 5% 비중 샀으니까 찔러보고 물리면 물 타고 단가 낮춰서 본전이 빠져나온다.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매매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분석이 안 되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저는 주식을 지금 당장 모든 주식 팔아서 그만두시라. 그게 더 낫다.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시장은.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는데 당연히 더 어려워지죠. 유동성을 축소하고 긴축한다는 돈을 자꾸 회수하는데 아무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올해 주식을 많이 떠나는데 앞으로 더 떠날 거예요. 그럼 누가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정지될까 모르잖아요. 자, 재무제표 보면 이게 당연히 적자겠죠.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적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기술 개발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4년 적자면 영업 예를 들어서 영업 적자다. 그러면 개별 기업으로 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니까 전체적으로 적자는 계속 나더라도 한 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포치료제 관련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아니면 수출한다든지 면역항암제 이런 걸 하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상장하면서 19년도, 18년도죠. 18년도 바이오 이게 항암 이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고가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죠.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는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적정 주가라는 게는 사실은 이 기업의 구체적으로 그 연구자, 신약, 면역 항암제, 면역제 이런 걸 개발하는 개발자들, 박사들, 연구원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확실하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심각하게 내가 잘못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 자산이 올해 9월 기준으로 1,180억 정도 있고 부채 180억 있으니까 자본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적자가 이렇게 나더라도 회사가 뭐 돈이 없어서 개발 못하고 망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신약에 대한 어느 정도 진행되고 하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봐서는 특별한 게 아직 없는 걸 보여요. 그래서 대신에 최근 들어서 재료가 딱 나왔을 때 11월 8일 날 잠깐 가면 팔아먹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내려왔을 때 여기 8천 내려오니까 싸네. 이제 사면 아니면 여기서 물렸든지 내려와서 잘못 산 거죠. 나는 이런 거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리 사놓고 있다가 재료 나오면 팔아야 먹어야 돼요. 꼭 보시고 지금은 이게 어디로 내려갈지 저는 정확한 그 연구원들이 어떻게 실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봐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드리면 손절가는 6,800원입니다. 그래서 종가로 6,800원 붕괴하면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 신약 개발 종목은 그 기업의 연구원들이라든지 이걸 파악하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정확한 그런 주식을 좀 사모으는 게 낫지 모르는 주식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800원에 붕괴되면 전략 매도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유틸렉스는 빠르게 좀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6,800원을 기준점으로 그것보다 더 내려가면은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손실 최소화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틸렉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유틸렉스 관련해서 여기 댓글에도 질문이 나와 있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있는 종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3년 연속으로 뭐 공식 초청을 받았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은 좀 매매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모멘텀이 크게 이렇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라고 능구렁이 77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바이오를 정말 잘 다루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시는 건지 신기할 정도로 너무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내부적으로 봐야 할 것도 많고 참 대응하기가 까다롭고 언제 또 이렇게 오를지도 모르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좀 보수적이게 다가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로 볼 종목은 비타민님께서 보내주신 한세실업이고요. 18,1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이 한세실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나이키 실적이 잘 나왔듯이 괜찮은 기업들은 한세실업 의료로서 괜찮은 기업인데요. 이제 생산 체제도 OEM이나 ODM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경기가 나빠도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은 나오는 회사입니다. 나머지 뭐 경쟁이 없는 기업들은 대다수 망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에 장기적으로 좋고요. 그러면 주식의 경기 침체가 심해졌다가 회복이 된다. 그럼 이런 게 사놓으면 돈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보시면 많은 이제 생산 구축해 놓은 데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 가테말, 미얀마, 하이티 등 6개 국가의 현지 생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싼 지역에서 생산 단가 낮춰서 생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료 이제 메이크 업체들이 여기는 맡기면 이렇게 생산해 주면 생산 단가 싸니까 마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들도 여러 다양한 거래처가 있어서 거기 해주면 실적이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1조 6천억 정도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서 마진을 보는 그 정도처럼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파운드리라 그러죠. 생산 위탁해서 해주는 TSMC도
다 거래처 애플부터 해서 퀄컴하게 해서 해주듯이 그럼 제약회사도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데 대신 생산해 주시 옷도 그럼 한세실업 이렇게 여러 개 몇 개 메이커 해주죠. 그래서 매출액이 잘 나가니까 매출액에서 조금 늘죠. 2조대로 왔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급격히 잘 안 늘어요. 1조 6천원대는 2조. 왜 늘었을까요, 이게? 해외 공장 정설을 하니까 느는 거죠. 그 마진은 일정하니까. 그래서 정설했기 때문에 1,000억 정도 이하로 나오다가 21년도. 21년도는 뭐 잘 팔렸으니까 어려워. 그런데 22년도 보시면 올해는 1,900억, 내년은 좀 줄지만 1,700억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 단계 레벨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PER 정도, 즉 가치를 이렇게 따져봐야죠. 가치를 따져보니까 EPS가 2,500원. EPS를 뭔지 모르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PS로 PER이 나오니까, EPS가 2,500원인데, 10배라면, 10배 곱하기 10배를 하면 2,500원에 25,000원 주가가 가면 10배고요. 그럼 지금 주가가 7,000원 정도 내외니까 몇 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년도 거 봐야 돼. 1년 뒤에 거 봐야 돼. 23년도에 EPS가 2,700원이죠. 그러면 2,700원이 지금 16,000원, 27,010배니까, 6배 정도? 그죠? 6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영업이익은 한 10배 정도 되니까 영업 기준으로 6배니까 싼 거죠. 근데 이게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고 있으니까 놔두시고, 평균적으로 19,50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18,000원, 평균적으로 20,000원 내외까지 오를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전은 할 수 있다. 그때 하면 비중을 줄이든지 팔고 다시 재매수하든지 그때 다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실업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은 본전을 찾아본 다음에 그 이후의 플랜을 짜보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18,000원 구간까지는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오늘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항공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느 국가에 가장 먼저 방문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우선 저의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섬나라에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들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좀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나라에 가서 좀 한적하게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나라에 가장 먼저 가고 싶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나라에 따라서 좀 취향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국가들이 있다면 댓글창에다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김민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항공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 항공주들 앞으로의 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리오프닝 자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어떤 현 상태를 좀 보더라도 중국이 약간 불안정하긴 합니다만은 저희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매번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로 갈 때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이제는 제로 코로나 내지는 이런 정책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풍토병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좀 단절됐던 요소들,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개방이 좀 된 것 같고요. 중국에 더 안정을 좀 찾는다면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확진자 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 항공은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단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는 안 잡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뭐 GNA라든지 TA 항공, 지금 차트 모습은 TA 항공인데요. 오늘 모습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ACC 저가항공사가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좀 가볍기 때문에 퍼포먼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대형 항공사 쪽인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역시도 여기도 좋게 보는데요. 저는 뭐 대한항공 결합 심사가 원내 뭐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연내에 충분히 이제 뭐 영국이 이미 승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도 무난히 승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좋게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중기 관점으로 포트에 편입을 해서 항공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단지 ACC 쪽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 부분이 코로나 때 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개선된다는 평이 많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들보다 2020년하고 2021년에 까먹은 적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들이 상당히 높아요. DA항공도 1000%가 넘어가고요. 뭐 진에어는 이제 대한항공이 점유율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매매 관점도 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좀 대형주,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관점으로 좀 길게. 그리고 이제 뭐 개인들 수급이 요새 좀 붙어서 지금 외인들이 오늘 매도세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 정도는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편제해 놓고 내년까지 조금 가져가는 관점은 충분히 반등 요소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항공주는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주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우선 해외 항공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11월에도 해외 항공권 판매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인원수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68%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향한 이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티켓 판매도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요즘에는 뭐 일본 쪽은 정말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간 투자만 한다면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항공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니까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버키 스튜디오요. 네, 버키 스튜디오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2,500원에 네. 30%. 2,500원에 30%,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네, 그럼 30%면 비중도 적지 않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버키 스튜디오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가, 아니면 네.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하는가. 네. 예, 이제 뭐, 계속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 또, 답답하시죠? 예, 답답하고, 또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물 타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어떻게 원금 회복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버키 스튜디오 들고 와주셨는데요. 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들고 계신 것 같고, 우선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를 좀 낮춰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은 원금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이거 뭐 이번 주에 그 진짜 쉬운 진단 출연에서도 종목 상담을 이 종목을 받았었거든요. 시청자분이 이제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뭐 그때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영상 컨텐츠 종목이 뭐 레몽레인을 시작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로 또 아바타로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문화 컨텐츠 교류를 해보겠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뭐 중국에서 모 TV에서 안우이성 TV라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 OTT 이런 것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어떤 일정 영화로 시청률이나 뭐 판매 수에 따라서 예약 수에 따라서 주가가 가는 것은 지금 솔직히 영상 콘텐츠 종목에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쪽으로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단기적으로 증폭을 했을 때 집에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뭐 영상 콘텐츠 종목들이 좀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탈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중국도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봉쇄령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이냐, 단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국 쪽 공략 포인트가 마스크, 뭐 영상 콘텐츠, 뭐 원격 의료 등등이냐. 역시나 단기적으로 영상 콘텐츠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주가는 괜찮았거든요. 영상 콘텐츠. 어제 왜냐면 버키 스튜디오가 14% 올랐는데 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네, 어제 돌파를 못하고 오늘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천원 가셨을 때도 대응 전략을 안 짜셨잖아요. 실적에 기댈 부분은 없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적자로 끝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 쪽인데, 뭐, 버킷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나 영화 쪽은 무엇이 있을지 솔직히 알 필요도 없고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 대박을 터뜨릴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시청률이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동안 또 단기 확진자가 정점을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거래량이 이제 대량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수요일 날 보면 5천만 주가 넘게 터졌는데, 그 정도는 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네, 최소 3천만 주는 터져야지만, 121선 이동평균선을 좀 강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시청자님의 단가에 다음 이평선 이격도 부분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주가가 흘러내려가지고 1,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모습은 주봉 모습인데 주봉 21선 돌파를 강하게 못 해주게 되면 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끊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잡아드리고 이건 손절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 좀 넉넉하게 제가 봤을 때는 22선까지는 좀 트라이를 해보기 위해서 1,400원 정도로 제시하고요. 돌파 시에 이제 어느 단계 정도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2,500원, 600원 정도 보이는데 거기까지 좀 도달하기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뭐 좀 줄이는데 최종 매도 목표가는 2,200원에서 2,250원 정도 레인지 범위로 드리고요. 그러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져나와가지고 그래도 요즘 실적이 받침이 돼야지만 순환매가 들어왔을 때 갈 수 있거든요. 시장이 곧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반등 나왔을 때 포트 교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2,2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결단력 있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들 최근에 그래도 좀 콘텐츠 뭐 작품 모멘텀을 안고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손실이 워낙에 크면 사실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해서 속상함만 좀 더해지기도 할 텐데요. 잘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콘텐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며칠 전인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댓글로 영화 리플리를 추천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추천을 받고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네, 거기서 맷 데이먼보다 저는 뭐 내용도 정말로 재미있고 생각도 많아졌지만 주드로우를 보고 진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영화에 나올 수 있구나.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어제 제가 또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맞아요. 테리님도 보셨나 봐요. 리플리 재밌긴 한데 오래되었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옛날에 나왔던 영화들 보는 것도 좋아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 이야기하면서 리플리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강금님께서 보내주신 젠백스고요. 19,5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젠백스 지금 굉장히 암울하실 것 같은 게 19,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1년 내내 계속 하락 추세만 견뎌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2,300원까지 밀린 상황이라서요. 이 젠백스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2020년대 매매를 많이 했었었고요. 성적이 그때 좋았습니다. 두 번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임상 이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단계가 어느 쪽으로 가냐. 젠백스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하고 요즘에 뭐 신사업으로 환경오염 제거 이런 쪽을 좀 하는 것 같던데 본업은 뭐 제가 봤을 때 임상 파이프라인이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쪽이 맞습니다. GV1001이고요. 회사 자체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뭐 상장 폐지 위협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본 엄청 튼튼하고요. 부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딱 불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뭐 부채가 174억인데 자본이 1,400억이나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 진행하고 이런 데는 문제 없습니다. 늘 젠백스는 회사 자체 재무제표는 튼튼합니다. 임상실험 이제 파이프라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내가 지금 3상까지 가 있고요.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임상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이제 임상실험이 진행될 때 단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지금 미국의 FDA 같은 경우는 임상 이제 2상인데 국내에서는 임상 3상 승인 시험이 완료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분명히 내줘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뭐 임상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좀 주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회사는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또 있습니다. 이 젠백스 자체가 3분기에 역대 매출을 좀 기록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3분기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매출이 역대급은 아니었었고요. 실상은. 단지 이 젠백스의 GV1001이 글로벌적으로 조금 인정을 받고 있고 자꾸 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시야로 아이콘이라는 회사와 알츠하이머 임상 2상 진행도 여름에 좀 한 걸로 보여지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관해서는 폴란드에 또 IND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NDA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젠백스를 사셔가지고 올렸는데 이런 경우는 뭐 주식하다 보면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좀 안 좋았는데 기대 언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젠백스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기대 언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치매 치료제에 관해서 이제 과연 내년에 학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젠백스 쪽에서 뭐 주주 가치를 위해서라도 뭐 추록 공개라든지 빅파마들이라가 어느 정도 계약되는지를 좀 공개를 해주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내년에 어찌됐건 제약바이오는 저는 좀 강렬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최근에는 뭐 감기약 쪽들만 가고 있지만 뭐 한미약품 이런 전통 제약주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은 지금은 저는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다음 이제 터치라인이 이제 14,000원을 넘어가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저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요. 우선은 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간은 내년에 학회 모멘텀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는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젠백스 쪽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에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 걸로 봤을 때는 아직 임상 실험이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고 홀딩 의견 따로 목표가나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백스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시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7,85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아직까지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저렇게 오르고는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글쎄요, 이제 그 빅데이터 쪽으로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솔루션 자체에 보면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회사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들을 좀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요. 올해도 뭐 무난하게 비슷한 수준의 흑자는 기록할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더 찍을 것 같은데 20억 정도. 지금 뭐 여기 최대 주주가 보시게 되면 오픈 베이스로 돼 있는데 그 산업의 어떤 형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플랫폼에 어떤 데이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니까 주가가 이제 4월에 차트 모습 보시면 한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바닥권은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5,000원에 이탈했던 부분들은 좀 과대 낙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5,000원 선을 좀 이탈했을 때 부침이 있었을 때 다시 그 안으로 올라왔거든요. 박스권 상단을 이제 어디로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박스권 상단은 6,600원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면 시청자님 단가가 7,850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4월에 좀 슈팅이 나올 때 따라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때 52주 신고가를 썼는데 뭐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고 TF 뭐 데이터 기반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갔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 부분인데 차후에 오늘은 지금 뭐 이슈가 있어서 뉴스플로우를 타고 좀 가는 부분인데 실적은 기댈 게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뭐 빅데이터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솔루션적으로 뉴스플로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800원까지 단기 슈팅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거래량이 2,000만 주가 터졌는데 그 4월 달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도 주가가 7,000원 정도 갔을 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실적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실하게 5,000원 이탈 시에는 다시 흘러내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 5,000원 제시트로 가고요. 단기 반등 목표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는 6,000원, 1차 6,000원 오시면 10% 비중 축소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6,600원 제시트로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굉장히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직까지도 강한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더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대 상승률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오후장도 힘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